said that the two of you were in the Strand and that you saw the little boy. We never. Yeah, we was, but we never saw any kids there. We never robbed any kids. 젊은 제임스 불저의 한때 활기찬 용모는 유령 같은 고요함에 얼어붙어 무수히 많은 목격자들의 영혼을 감싼 깊은 슬픔에 대한 침묵하는 증거를 품고 있었다. 감정은 패닉의 광란한 소나기와 절망의 무거운 짐 사이를 뒤죽박죽 돌아다녔다. 그러나 혼란 속에서 왜일까? 그리고 누가 제임스와 같이 순수한 천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가하였을까? 같은 유령처럼 맴돌던 질문이 공중에 남아있었다. 잉글랜드의 커크비, 머지사이드에서는 심지어 황금빛 햇살조차도 연약한 영혼의 이른 증발에 대한 애도로 무겁게 느껴졌다. 그곳에서 비극이 펼쳐졌다. 1990년 3월 16일에 태어난 제임스는 어린 시절의 순수한 무고함 속에서 세상에 태어났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93년 2월 12일 제임스는 부틀의 뉴스트랜드 쇼핑센터에서 어머니와 함께 즐거운 외출이었어야 했던 곳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침울한 이야기는 절망적인 2월 중순의 한날에 펼쳐졌다. 제임스 패트릭 불저와 그의 어머니 더니스가 새 스트랜드 쇼핑센터로 모험을 떠났을 때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비극을 알지 못한 채였다. 더니스는 손님한테 돈을 지불하기 위해 아들의 손을 잠시 풀어주었고 오후 3시 40분쯤 아알 타임 정육점에 들어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제임스는 붐비는 쇼핑센터의 시면으로 사라졌다. 더니스를 충격파처럼 느끼게 만드는 패닉이 그녀를 휘감았다. 그녀는 소중한 아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다. 열광적인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제임스는 마치 쇼핑센터의 미로 같은 복잡한 복도에 통째로 삼켜져 사라졌다. 그 운명의 날에 끔찍한 역사를 기록한 보안 카메라 영상은 톰슨과 베너블스의 착취적인 의도로 복도를 배회하는 냉혹한 모습을 포착했다. 그들의 시선은 차가운 계산적이며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 위를 훑어가면서 자신들에게 알지 못하는 먹잇감을 선택했다. 이들 소년들은 지역 초등학교에서의 무단 결석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의 비행적인 성향은 청소년의 순수함 위에 감춰져 있었다. 톰슨과 베너블스는 훔친 물건으로 가득 찬 주머니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훔브롤 모델 페인트 병부터 사탕, 배터리, 트롤 인형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불법적인 쾌락을 느끼며 쇼핑센터의 통로를 배회했다. 그들의 눈은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악의적인 의도로 마음이 굳어진 10대 중 한 명은 아이를 납치하려는 어두운 욕망을 품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초기 목표는 2세 남동생과 함께 걷는 3세 소녀였지만 그들은 어머니로부터 아이들을 유혹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치 완벽한 공격을 위해 기다리는 포식자처럼 톰슨과 베너블스는 의심 없는 피해자를 발견했다. 어린 제임스 불저. 운명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소녀는 어머니의 관심이 잠깐 동안 일상적인 일상생활의 일에 쏠리자 가게 문 밖으로 무심코 걸어나갔다. 계산된 정밀도로 두 소녀는 제임스의 손을 잡고 그를 쇼핑센터에서 어머니의 안전에서 떼어내어 불확실성의 시면으로 이끌었다. 더니스로부터 소식을 받은 후에 쇼핑센터의 보안팀은 내선 방송으로 수색 발표를 내렸다. 그러나 오후 4시 15분까지도 제임스를 찾지 못하여 경찰에게 경보를 보냈다. 그 후 두 소녀는 불저를 리버풀 주변으로 4마일 돌아다니다가 리즈 리버풀 운하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는 머리를 맞고 얼굴에 고통을 겪었다. 그 여정 동안 두 공격자들은 그 소년을 운에 던졌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게임처럼 보였다. 리버풀을 거닐며 최소 38명의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을 만났다. 불저에 부은 머리와 울음소리를 주변인들이 눈치채기는 했지만 그들은 형제자매로 생각하여 그냥 지나갔다. 2명의 개인이 심지어 그 2명의 범인에게 다가가서 불저를 그들의 형제라고 주장하거나 소년이 길을 잃었다고 말하며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그들은 불저를 애완동물 가게에 데려갔지만 쫓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마침내 월튼 마을에 도착했다. 월튼 지역 경찰서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망설였지만 그들은 불저를 강가 언덕으로 이끌고 월튼 앤 앤필드 부두 근처 철도 궤도에 이르러 앤필드 묘지에 인접한 곳에서 피해자를 고문하기 시작했다. 2날 후 리버풀 월튼의 철도 궤도에서 그룹의 아이들에 의해 제임스의 몰락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 장소는 쇼핑센터에서 4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법의학 전문의 앨런 윌리엄스는 제임스가 총 42개의 상처를 입었으며 그중 10개의 두개골 골절이 포함되어 있으며 치명적인 타격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료 검시관들은 소년이 기체 맞기 전에 생명을 잃었다고 결정했다. 카메라에 납치 장면이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매우 적은 단서를 가지고 있었다. 초기에 경찰은 나이가 낮은 해상도의 카메라 영상에서의 나이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워서 두 용의자가 13세 또는 14세라고 추정했다. 조나대에서 제임스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더욱 선명한 이미지로 국립방송국에서 방송된 것을 통해 한 여성이 조나델스를 알아보았다는 사실로 조사는 큰 전환점을 보였다. 그녀는 그날 조나가 학교를 거르고 붙을 지역에서 친구 로버트 톰슨과 놀았던 것을 기억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살인 발생 후 일주일도 차에 되지 않은 1993년 2월 18일 로버트와 존은 체포되었다. 처음에 두 소녀는 제임스를 해치지 않았다고 울며 우는 등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aid that the two of you were in the Strand and that you saw the little boy. We never. Yeah, we was, but we never saw any kids there. We never robbed any kids. 법의학적 증거는 그들 둘 다가 제임스의 몸에서 발견된 그 종류의 도료와 일치하는 청색 도료 자국이 그들의 옷에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의 신발에는 모두 피가 발견되었다. 로버트 신발의 피 자국으로부터 얻은 DNA는 제임스의 DNA와 일치했다. 제임스의 오른쪽 이마에 있는 멍은 로버트 신발의 상단 부분과 일치했다. 로버트는 또한 경찰에게 그 2세 남자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려고 병원으로 데려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주장되었다. 냉소적인 법정 자백에서 두 가해자 중 한 명은 그들이 그들의 무고한 피해자에게 가한 육체적 고통의 끔찍한 정도를 밝혔다. 모든 무시무시한 세부 사항은 법 집행 당국이 신중히 수행한 철저한 조사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어린이에 대한 이러한 잔인함의 여파는 무언가 말을 하지 않게 만들 만큼 묘사할 수 없다. 범죄 현장에서 그들은 무자비하게 험브롤 페인트를 어린 불저의 왼쪽 눈에 쏟아 넣었다. 그들의 무자비한 공격은 비웃을 수 없을 정도로 단호했으며 그들은 무방비한 어린이를 잔인하게 주먹으로 치고 걷어차며 돌과 벽돌을 그에게 던졌다. 여러 개의 배터리가 잔인하게 불저의 입에 꽂혀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가장 가까운 부위에 더 많은 배터리가 삽입된 것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구체적인 보고서로는 이러한 소름 끼치는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당국은 불저의 신발, 양말, 코트 및 속옷이 강제로 벗겨진 사안과 같은 아찔한 성행위 가능성에 대처해야 했다. 의료검사는 불저의 순수를 말할 수 없는 치매를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극도의 공포가 찾아왔다. 단순한 철도 궤도였던 22파운드의 무거운 철봉이 무자비하게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짓눌러 머리를 산산조각냈다. 가해자들이 단지 소년들이었다는 사실은 사건에 관여한 수사관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게 악랄한 행위가 이렇게 어린 개인들에 의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공포스러워했다. 두 용의자는 1993년 2월 20일에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2월 22일에 사우스 셉턴 청소년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처벌을 앞둔 며칠 동안 지역사회는 발생한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고민을 겪었다. 무엇이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순수하게 놀고 배워야 할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잔인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안전과 순수의 환상을 부수었다. 감옥 안에서 운명을 기다리는 동안 젊은 가해자들은 이와 같은 심각한 혐의를 겪는 다른 모든 소년 가해자들과
동일한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았다. 그들의 범죄가 얼마나 심각하더라도 사법체계는 가장 악랄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조차도 법률에 따른 공정한 처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나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공계와 법집행 당국 모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남았다. 어떻게 두 소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그들을 어둠의 길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두 명의 10세 살인범의 잔인함은 영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들의 첫 재판 출석 시 500명의 시위대가 모였다. 피고인들의 부모는 사형 위협을 받은 후 새 신원을 부여받고 이주했다. 공식 재판은 1993년 11월 1일 프레스턴 크라운 법원에서 열렸으며 성인 재판과 유사한 표준 절차를 따랐다. 법원은 탐슨과 베너블스가 즉흥적인 해로운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했으며 이는 그들이 성인이 되어 심각성을 이해할 수 있는 범죄 행위와 동등하다. 법정에서 직접 탐슨과 마주한 아동 심리학자 에일린 비자덱에 그들이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납치하고 상해를 입힐 때 올바르고 잘못을 분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만약 문제가 확률의 균형에 기반한다면 자신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다고 믿었다. 톰슨과 베너블스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침묵을 유지했으며 재판 내용은 법정에서 재생된 경찰 신문의 12시간 길이의 테이프 녹음에 크게 의존했다. 톰슨은 납치의 주요 계획자로 여겨졌으며 베너블스는 물개를 기차로 끌고 갈 것을 제안한 사람이었다. 베너블스는 나중에 불결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처럼 보였으며 손을 잡고 쉽게 따르다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이끌었다고 회고했다. 대면 재판에는 28개의 벽돌, 피가 묻은 돌, 불결의 속옷 및 철로 궤도의 일부로 확인된 대형 철봉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도 추가되었다. 법의학 전문의들은 불저의 몸에 입은 상처를 개요로 하는데 놀라운 33분이 걸렸다. 특히 옷이 강제로 벗겨진 곳인 엉덩이 아래쪽에서 그의 하지가 특히 심한 손상을 입었다. 2개의 두개골 손상과 뇌출혈을 포함한 다양한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1993년 11월 24일 외모는 순수하지만 내면의 어둠을 품은 2명의 11세 소년이 기소되었다. 그들은 20세기 최연소 살인범으로 낙인을 찍혔다. 몰랜드 대법관은 비난으로 점철된 목소리로 톰슨과 베너블은 전례 없는 악과 야만성의 행위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의 행동은 교활하고 매우 악랄했다. 여왕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몰랜드는 그들에게 아주 많은 해에 걸친 구금을 선고했으며 최소 8년의 형기가 있었다. 재판 직후 판사의 최소 구금 명령이 8년으로 결정되었을 때 법무장관인 피터 테일러는 최소 10년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이는 소년들이 20세에만 출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태양지도의 편집자들은 신속하게 28만 명의 서명을 모아 내무장관 마이클 하워드에게 소년들의 구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청원했다. 그들의 캠페인은 성공했고 1994년 7월에 하워드가 소년들이 최소 15년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로써 그들의 출소가 사실상 2008년 2월 25세가 될 때까지 연기되었다. 재판 이후에는 톰슨이 맨체스터의 바톤 모스 재활센터로, 베너블스는 머시사이드의 세인트 헬렌세이스는 레드뱅크의 와디 하우스로 보내졌다. 이곳은 25년 전에 메리벨리 처음 12년간 수감되었던 곳이다. 이러한 장소들은 2가지 범인이 출소하는 날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소년들의 일상생활 세부 사항은 감독 스태프에 의해 매일 2번 꼼꼼히 기록되었으며 로그북으로 편집되어 화이트홀의 사무실에 복사되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잠재적인 여파를 피하기 위해 진정한 정체성과 범죄를 숨기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베너블의 부모는 레드뱅크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톰슨의 어머니는 3일마다 바톤 모스를 방문했다. 그들은 감옥에서 잠재적인 여파를 피하기 위해 진정한 정체성과 범죄를 숨기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베너블의 부모는 레드뱅크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으며 톰슨의 어머니는 3일마다 바톤 모스를 방문했다. 1982년 8월에 태어난 로버트 톰슨은
80명의 형제자매가 넘치는 북적거리는 집안에서 5번째 아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의 가족집 안에서는 그림자가 크게 눈에 띄었다. 아버지의 버림은 가족의 불안정한 안보를 깨부수어 어머니에게 단독 부모의 힘든 짐을 지게 했다. 아버지의 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로버트의 영혼에 상처가 파여들었다. 그 상처는 버림받은 순수함의 고통으로 울렸다. 그의 부드러운 태도에도 불구하고 소심함의 표면 뒤에 숨어 있었던 불안의 소용돌이의 징후가 있었다. 그의 일상을 불안하게 했던 불안한 속삭임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존 베너블스가 있었다. 그는 1982년 같은 격동의 해에 같은 8월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영혼이었다. 그의 가족 이야기는 부모의 이별의 실로 엮인 조각난 비단처럼 닮았다. 그의 부모의 결합의 해체는 그의 존재의 구조에 불안의 파문을 일으켰다. 엄격한 인물로서 그의 어머니는 단독 부모의 격동을 탐험했다. 어린 시절부터 존은 가족의 갈등의 가시 돋친 덤불 속에 끼어있게 되었고 그의 연약한 나이, 이상의 부담과 맞서 싸웠다. 기대의 무게와 실망의 아픔이 그의 어린 어깨 위에 눌려 그의 순수한 청소년 시절의 순수함을 훼손시키는 흉터를 남겼다.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톰슨과 비너블스는 불안과 슬픔에 가득 찬 풍경을 가로지르고 다녔다. 가족의 불화의 가지가 사회적 방치의 혹독한 현실과 얽히며 그들의 연약한 정신에 윤곽을 형성했다. 그들의 고통의 메아리가 그들의 영혼의 방안을 울려 퍼뜨리며 그들의 어린 시절의 순수함에 그림자를 들이우는가. 비극이 벌어지기 전에 데니스와 제임스 불가는 리버풀 교회 지역인 키르크비에 있는 전형적인 가정에서 살았다. 활기차고 즐거운 3살 아이인 제임스는 종종 활동적이고 즐거운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제임스의 가슴 아픈 죽음 이후 그들 가족의 삶은 영구적으로 깨졌다. 사건 이후 데니스 불겔의 삶도 매우 어려워졌다.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데니스 불가는 제임스를 기리고 자선 활동과 지역 사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아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감정과 결연함으로 가득 찬 여정이다. 2002년 3월에 석방된 후 비너블스는 격동의 삶을 시작했고 사회에 재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전을 계속 겪었다. 2010년 6월 21일에 재체포된 후 비너블스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비너블스는 사회로의 재통합과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치료에 참여하여 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관한 정보는 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불필요한 관심을 피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었을 수 있다. 로버트 톰슨의 삶도 법률 체계와 지역 사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청소년 범죄와 형사 사법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과 논의의 주제가 되었다. 톰슨의 체포 후 생활은 민감하고 비공개적인 주제이며 이에 관한 정보는 종종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원치 않는 관심을 받지 않으면서 사회로 재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